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고 말하는 한 60대 여성의 제보가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평생을 묻어두었던 고통스러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일남이녀 중 막내로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맞벌이 부모님 때문에 어린 시절 대부분을 6살 많은 언니 그리고 9살 많은 오빠와 함께 보냈습니다. 제보자의 기억 속 오빠는 누구보다 자신을 아껴주던 존재였습니다. 업어주고 자전거를 태워주고 산에서 열매를 따주는 등 막내 동생이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정한 모습에 제보자는 오빠의 그 어떤 행동에도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정말 예뻐해주는 오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물놀이 오빠가 옷을 갈아입혀주는 일도 자연스러운 일상 중 하나였습니다. 부끄럽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신뢰는 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믿음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자신에게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오빠는 갑자기 제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추행을 가했습니다. 제보자가 아프다며 저항했지만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빠의 협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엄마나 언니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서운 경고에 제보자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충격과 공포는 제보자를 짓눌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몇 년 동안 혼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제보자는 용기를 내어 언니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에게 겪었던 끔찍한 일을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언니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언니는 자신 역시 오빠에게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명의 가해자와 두 명의 피해자. 자매는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부모님께 알려야 할 상황이었지만 언니는 엄마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동생을 말렸습니다. 그 이유는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자매는 평소 엄마가 오빠를 우선시했다고 느꼈습니다. 딸들을 희생해서라도 아들을 위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보아원에 보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매는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서로가 오빠와 단둘이 남겨지지 않도록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도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빠를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언니를 함께 보냈습니다. 아직 어렸던 제보자는 언니와 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패막이 사라진 집에서 제보자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행히 언니는 도시에 간 지 몇 달 후 공장에 취직해 오빠의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잠시나마 이어진 악몽의 고리가 끊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고향집에 남은 제보자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번에는 엄마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다툰 뒤에 스트레스를 막내딸에게 풀었다고 제보자는 주장합니다. 외모나 식성이 아빠를 닮았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막내딸이었지만 제보자는 가정 안에서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댈 곳 없는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보자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은 제보자의 삶을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성교육을 통해 제보자는 비로소 어린 시절 오빠의 행동이 명백한 범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믿고 따랐던 오빠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은 언니에 대한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여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는 성인이 된 후에도 제보자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빠 또래의 남성들을 마주하는 것이 특히 힘들었고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쌓기 어려웠습니다.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스스로 막았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평생의 족쇄가 된 것입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오빠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결혼해 아들, 딸을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특히 자신의 딸들을 애지중지하며 누구보다 다정한 아버지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그 모습을 전해 들으며 몸서리치는 기분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은 망가졌지만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복하게 살아가는 현실. 최근 제보자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죽기 전에 오빠에게 사과라도 받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제보자는 언니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지 여러 곳에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정의라도 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사건이 1970년대와 80년대에 발생한 친족성 폭력이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친족성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 역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완성된 공소시효를 되돌리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설명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 또한 쉽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구제받을 길이 사실상 막혀있는 셈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제보자와 언니는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 용기를 냈지만 시간이라는 벽 앞에 다시 한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보자가 언론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 언니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성범죄는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전까지는 영원히 묻힐 수 있는 암수범죄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평소 다정한 모습을 보일 경우 피해 사실을 털어놓아도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킵니다. 제보자의 사례는 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제보자는 교육을 통해 자신의 경험이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정확히 언어화하고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대응에 나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공소시효 제도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나 친족 범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목소리를 낼 힘을 얻었을 때 이미 법적 처벌의 기회는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보자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못할 뿐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빠가 알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제보자가 평생을 기다려온 것은 어쩌면 거창한 법적 심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제보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가족 내 성폭력의 현실과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과제를 남깁니다. 공소시효라는 법의 벽에 막혀 정의를 구하지 못하는 이들이 더는 없도록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